준호야, 엄마야. 현관문이 안 열리는데 혹시 비밀번호 바꿨어? 그게요. 준호 목소리가 갑자기 떨렸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는데 말을 못 하더라고요.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준호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때 전화 너머로 지우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해? 전화 이리로 줘봐. 뭔가 소리가 나더니 준호한테서 전화를 뺏어서 지우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저예요. 지우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우야, 문이 안 열려. 지금 당장 열어줘. 어머니, 문 앞에 서류 있죠? 그거 보셨어요? 응, 봤어.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증여계약서라는데? 이 집 저희 주신다고 그 서류에 사인하면 문 열어드릴게요. 뭐, 사인하면 문을 열어준다고. 지우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인하시면 이 집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안 하시면 계속 밖에 계셔야죠.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문 열어. 사인하세요. 그럼 열어드릴게요. 지우는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뚜뚜뚜. 신호음만 들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순이에요. 올해 67이죠.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작은 식당에서 일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은 5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저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살아야 했어요. 아들도 있고 저도 살아야 했죠. 남편이 남긴 건 이 아파트 하나였어요. 30평짜리 아파트죠. 저와 남편이 평생 모아서 산 집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지만 그래도 저희 집이었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죠. 아들 준호는 올해 35이에요. 며느리 지우는 33이고요. 두 사람은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돈이 없다면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쭉 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준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기뻤어요. 아들이 가정을 꾸린다니 뿌듯했죠. 지우를 처음 만났을 때도 괜찮은 아이 같았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말도 잘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돈 좀 모을 때까지만 같이 살아도 될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당연히 그러라고 했어요. 아들 내외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얼마든지 있어도 돼. 천천히 돈 모아서 나가. 감사해요, 엄마. 딱 1년만 있다가 나갈게요. 준호는 그렇게 약속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그대로였어요. 어느새 5년이 흘렀죠. 생활비도 제대로 낸 적이 없어요. 한두 번씩 10만 원, 20만 원을 주긴 했지만 그것도 몇 달에 한 번씩이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모두 제가 냈어요. 밥도 제가 해줬고 청소도 제가 했죠. 처음에는 며느리가 도와줬어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아예 제가 다 하게 됐죠. 저는 속으로 답답했지만 참았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나가겠지, 돈 모으면 나가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두 사람은 나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점점 더 편하게 살았어요.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서 TV만 봤습니다. 제가 밥을 차려주면 당연하다는 듯이 먹고 설거지는 제가 하고 빨래도 제가 했어요. 가끔 속상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잖아요. 며느리도 제 자식 같은 사람이고요. 그날은 겨울이었어요. 12월 중순쯤이었습니다. 날씨가 정말 추웠어요. 아침부터 찬바람이 불었죠.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식당에 출근했어요. 제가 일하는 곳은 동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주방 보조로 일했어요. 채소 다듬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일이었죠. 힘들긴 했지만 돈을 벌어야 했어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점심시간에는 손님이 많아서 쉴 틈도 없었습니다. 저녁 때도 바쁘게 일했죠. 시계를 보니 어느덧 7시 50분이었습니다. 정순 씨, 오늘 수고했어요. 내일 봐요. 사장님이 말했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외투를 입었습니다. 네, 사장님. 들어가 볼게요. 식당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외투를 여몄지만 추위가 파고들었죠. 빨리 집에 가서 따뜻한 물이라도 마시고 싶었습니다. 20분 정도 버스를 타고 집 근처에서 내렸어요. 버스에서 내리니까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손이 시려워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죠. 아파트 단지로 들어왔어요. 가로등 불빛이 밝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내렸어요. 복도를 걸어 저희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바닥에 흰 종이와 펜이 놓여 있었죠. 이게 뭐지 싶어 저는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펼쳐보니 계약서 같은 게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였어요. 가방에서 돋보기를 꺼내서 자세히 읽어봤죠. 증여계약서, 증여자 김정순, 수증자 김준호, 부동산 소재지 서울시 강서구. 제가 제 집을 아들한테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제가 언제 집을 준다고 했나요? 저는 아들한테 물어본 적도 없는데요. 손이 떨렸어요. 종이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증여계약서였어요. 제 이름도 적혀 있었고 아들 이름도 적혀 있었죠. 저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삐삐삐삐. 네 자리를 눌렀습니다. 언제나 누르던 번호였죠. 그런데 문이 안 열렸어요.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오류 소리가 났죠. 왜 안 열리지? 천천히 정확하게 다시 눌러봤어요. 첫 번째 숫자 1, 두 번째 숫자 2, 세 번째 숫자 2, 네 번째 숫자 3. 저희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하지만 역시 안 열렸습니다. 빨간 불만 계속 들어왔어요. 비밀번호가 바뀐 거였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이 더 떨렸습니다. 추운 날씨에 밖에 서 있으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발끝부터 차가워졌어요. 저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잘 안 잡히더라고요. 겨우 꺼내서 아들 준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죠. 한 번, 두 번, 세 번. 한참 만에 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배경에서 TV 소리가 들렸어요. 곧이어 준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엄마야. 엄마, 왜요? 현관문이 안 열리는데 혹시 비밀번호 바꿨어? 그게요. 준호 목소리가 갑자기 떨렸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는데 말을 못 하더라고요.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준호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잠깐만. 전화 너머로 지우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해? 전화 이리 줘봐. 뭔가 소리가 나더니 지우가 전화를 받았어요. 준호한테서 전화를 빼앗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우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언제나 상냥하게 말하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지우야, 나야. 문이 안 열려. 지금 당장 열어줘. 어머니, 문 앞에 서류 있죠? 그거 보셨어요? 응, 봤어.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증여계약서라는데? 이 집 저희 주신다고 그 서류에 사인하면 문 열어드릴게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한 거죠? 사인하면 문을 연다고요. 뭐? 사인하면 문을 열어준다고? 지우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인하시면 이 집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안 하시면 계속 밖에 계셔야죠. 지우야,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문 열어. 사인하세요. 그럼 열어드릴게요. 지우는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뚜뚜뚜. 신호음만 들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이게 꿈인 건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제 며느리가 방금 저한테 집에 들어오고 싶으면 서류에 사인하라고 한 거예요? 저는 다시 준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신호음만 계속 울렸죠. 지우한테도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어요. 저는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준호야, 지우야, 문 열어, 엄마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이제는 TV 소리도 안 들렸어요. 두 사람이 소리를 줄인 것 같았죠. 준호야, 제발 문 좀 열어줘. 밖에 너무 추워. 저는 계속 두드렸어요.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복도는 쌀쌀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파트 복도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저는 외투를 여미면서 서 있었죠. 손발이 시렸어요. 이 추운 날씨에 밖에 있으니까 얼어 죽을 것 같았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등을 벽에 기대고 앉아서 손에 든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증여계약서에 이름부터 주소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 집을 아들한테 무상으로 준다는 내용이었죠. 서명란이 있었어요. 증여자 서명, 그 옆에 수증자 서명, 준호 이름은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제 서명만 없었어요. 이걸 사인하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봤어요. 시간은 8시 15분이었죠. 벌써 15분이 지났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을 두드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안에서는 계속 조용했어요. 20분이 지났어요. 손이 점점 얼어갔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도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발도 시렸죠. 신발을 신고 있었지만 바닥에 차가움이 올라왔습니다. 30분이 지나니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은 감각이 없었고 발은 시렸죠. 얼굴도 바람에 얼얼했어요. 귀가 시큰거렸습니다. 정말 사인해야 하나 아니면 이대로 밤을 새야 하나 고민됐죠. 하지만 이 추운 날 밖에서 밤을 샐 순 없었어요. 정말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옆집 초인종을 눌러볼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밤 9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민폐가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창피했죠. 이런 일을 이웃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얼굴은 빨갛게 얼어서 이제는 만져도 느낌이 없었습니다. 결국 1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밤을 새서 얼어 죽을 건가 아니면 사인을 할 건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었어요.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사인란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정순. 글씨가 흔들렸어요. 손이 얼어서 제대로 쓸 수가 없었죠. 세 글자를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손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겨우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억울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평생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이렇게 빼앗기다니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준 유일한 재산인데요.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이 집을 이렇게 빼앗기다니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차가운 바람에 눈물이 금방 식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문을 두드렸어요. 사인했어. 이제 문 열어줘, 제발. 목소리가 떨렸어요.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였어요. 도어락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서 있었어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손을 내밀더니 제 손에서 서류를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펼쳐서 제 서명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들어오세요. 저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온몸이 얼어붙어서 걸음걸이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신발장에서 신발을 벗는데 지우는 거실로 뛰어갔어요. 서류를 들고 좋아하면서 준호한테 소리쳤습니다. 여보, 내가 된다고 했지? 내 말만 믿으라니까? 준호도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웃었어요. 그러게, 진짜 됐네. 와, 이제 우리 집이다. 두 사람은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좋아했어요. 소리내서 웃었습니다. 저는 신발장에 서서 그 모습을 봤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렇게 좋아하고 있어요. 제가 1시간 동안 밖에서 얼어 죽을 뻔했는데 저 사람들은 웃고 있어요. 준호는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왔어요? 밖에 추웠죠? 그게 다였어요. 염려하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추웠냐고만 물었죠. 준호야. 엄마, 저는 피곤해서 방 들어갈게요. 준호는 서류를 들고 자기 방으로 걸어갔어요. 지우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방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는 신발장에 혼자 서 있었어요. 손과 발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얼굴은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만져도 감각이 없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새빨간 얼굴, 부어오른 눈, 굳어버린 표정.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저는 화장실로 갔어요. 옷을 벗는데 손이 잘 안 움직였습니다. 단추를 풀기가 힘들었어요. 겨우 옷을 다 벗고 샤워기를 틀었죠. 뜨거운 물이 몸에 닿는 순간 따끔거렸어요. 얼었던 피부가 녹으면서 통증이 왔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죠. 물을 맞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제 아들이 저한테 이럴 수 있나요? 며느리와 함께 저를 이렇게 내몰다니요. 1시간 동안 추위에 떨게 하고 강제로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고 집을 빼앗아 가고 그리고는 좋아하면서 웃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뜨거운 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저는 벽에 기대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반드시 복수할 겁니다. 이 집을 다시 찾을 거예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죠. 오늘 일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문 앞에 놓인 서류, 바뀐 비밀번호, 지우의 차가운 목소리, 1시간 동안의 추위, 어쩔 수 없이 한 서명, 좋아하는 준호와 지우.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잊으면 안 됐습니다. 이 억울함을 기억해야 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집을 되찾겠다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밤새 어젯밤 일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손과 발은 아직도 얼얼했어요. 몸이 쑤셨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어요. 너무 일찍 일어난 거죠. 하지만 다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조용했죠? 준호와 지우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두 사람 방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창밖을 봤어요. 아직 어둡고 가로등 불빛만 보였죠. 소파에 앉았어요. 어제 준호와 지우가 좋아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서류를 들고 하이파이브 하던 곳이었죠. 생각하니까 다시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식당 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른 시간이라 조금 기다렸어요. 시계를 보면서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참 더디게 흘렀습니다. 드디어 8시가 됐어요.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사장님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저 김정순이에요. 아, 정순 씨,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죄송한데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며칠만 일 쉬어도 될까요? 아이고, 그러세요? 괜찮아요. 푹 쉬세요. 몸 관리 잘하시고요. 정말 죄송해요, 사장님. 빨리 회복해서 나갈게요. 천천히 하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감사해요, 사장님.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어요. 8시 30분이었죠. 변호사 사무실은 9시에 문을 엽니다. 저는 서둘러 준비했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어제 입었던 옷은 찬바람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죠. 가방을 챙기고 거실로 나왔어요. 준호와 지우 방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는 환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아파트 단지를 나와 걸었습니다. 집 앞에 변호사 사무실이 있었어요. 걸어서 5분 거리였죠. 하지만 아직 문을 열기 전이라 근처 카페에 들어갔어요. 커피를 한 잔 시켜서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니까 몸이 좀 녹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보면서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쁘게 걷는 사람들, 버스를 타는 사람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불안했습니다. 변호사가 뭐라고 할까요? 저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9시가 되자 카페를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건물 2층에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몇 개, 책장에 법률 서적들이 꽂혀 있었죠. 변호사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네, 이쪽에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있었던 모든 일을요. 퇴근해서 집에 왔더니 문이 잠겨 있었고 바닥에 증여계약서가 놓여 있었던 일부터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증여계약서에 사인을 해야지만 문을 열어주겠다고 했던 일. 결국 1시간 동안 추위에 떨다가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하고 집에 들어간 일까지 모두 말을 했습니다. 말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죠.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제 말이 다 끝나자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건 확실히 강압에 의해서 작성된 거라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네, 강압이나 협박에 의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예요. 특히 추운 날씨에 1시간 동안 밖에 세워둔 건 명백한 강압이죠. 그럼 제 집을 되찾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변호사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문제요? 증거가 필요해요. 사진이나 녹취 같은 거요. 아니면 CCTV 영상이라도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증거요? 저는 어젯밤 아무 정신이 없었어요. 변호사님, 저는 증거가 없어요. 어제는 그냥 추워서 빨리 들어가고 집에 싶었어요. 사진 찍을 생각도 못했고요. 그럼 어려워요. 증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드님과 며느리분이 부인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전화 통화는요? 며느리가 사인 안 하면 문 안 열어준다고 했는데요. 그 통화 내용 녹음하셨어요? 아니요.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녹음이 없으면 증거로 쓸 수 없어요. 상대방이 그런 말 안 했다고 하면 끝이에요. 저는 허탈했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제 집을 그냥 빼앗기는 건가 싶었죠. 정말 방법이 없나요? 아무 방법도요? 증거만 있으면 되는데요. CCTV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아파트 복도에 CCTV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 아파트는 오래된 곳이라 복도에 CCTV가 없었습니다. 현관 안쪽에도 없었고요. 아, 저희 아파트는 오래돼서 CCTV가 없어요. 그럼 정말 어렵겠네요. 변호사는 안타까워하면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도와드리고 싶은데 증거가 없으면 힘들어요. 괜찮아요. 제가 멍청해서 그래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변호사와 악수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 좌절하니 더 힘들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거리로 나오니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서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죠. 한참을 서 있다가 집으로 걸어갔어요. 천천히 터덜터덜 걸었죠.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저는 바뀐 비밀번호를 모릅니다. 누군가 열어줘야 집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와 지우는 출근한 것 같았습니다. 혹시 몰라 원래 비밀번호였던 제 결혼기념일 번호를 치니까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원래 번호로 바꿔놓았나 봅니다. 다행이었죠.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준호와 지우는 출근하고 없었습니다. 조용했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함께 산 집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돈을 모았어요. 조금씩 30년을 모아서 산 집이었죠. 거실 저쪽 벽에 남편과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이 집으로 이사 온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웃고 있었죠. 여보,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어. 남편이 그때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게, 우리 고생했잖아. 이제 우리 집에서 살자. 저도 그렇게 대답했었어요. 남편을 안으면서요. 그런데 이제 이 집이 제 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쓸쓸해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남겨준 재산이 이것뿐인데 이걸 이렇게 빼앗긴다고요?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이 집을 빼앗긴다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집을 빼앗기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갈 곳이 없는데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소리를 내고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우리 집을 지키지 못했어. 남편 사진을 보면서 말했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당신이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인데 내가 바보 같아서 빼앗겼어.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소파에 엎드려서 계속 울었습니다. 억지로 사인한 건 맞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집을 빼앗긴다는 게 분하고 슬펐습니다. 울다가 지쳐서 소파에 그대로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뺨에 말라붙어 있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요,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이 집은 제 집이에요. 남편과 제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죠. 어떻게든 되찾아야 해요. 저는 일어나서 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만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집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죠. 그냥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저녁이 되고 준호와 지우가 퇴근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얼굴도 보기 싫었어요. 방문을 닫고 들어가 있었죠. 불을 끄고 깜깜한 방에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버려지는구나. 아들이 저를 이렇게 버리는구나.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렸죠. 그때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어요. 띠링.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준호와 지우가 들어온 거였죠. 거실에서 두 사람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회사에서 다들 축하한다고 해서 내가 저녁 샀어. 진짜? 다들 알아? 응, 다 얘기했어. 드디어 우리 집 생겼다고. 두 사람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듣기 싫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멍하니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에 번개를 맞은 것처럼 생각이 났습니다. CCTV. 며느리 지우가 한 달 전에 현관문 밖에 개인 CCTV를 설치했었어요. 요즘 택배가 없어진다면서 설치한 거였습니다. 그때 지우가 말했었어요. 어머니, 요즘 택배 도둑이 많대요. 그래서 제가 현관에 CCTV 하나 달았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저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CCTV에 어젯밤 상황이 다 찍혔을 거예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나가서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거실에 준호와 지우가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 앞에서 CCTV를 확인하면 눈치챌 거예요. 저는 참고 기다렸어요. 두 사람이 잘 때까지요. 시간이 참 더디게 흘렀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와 지우가 자기 방으로 들어간 것 같았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귀를 기울였죠. 1시간쯤 더 기다렸어요. 확실하게 자고 있을 때까지요. 시계를 보니 거의 새벽 1시였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할 때였어요.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깜깜했습니다. 준호와 지우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았죠.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신발을 신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아무도 깨지 않았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는 쌀쌀했습니다. 저는 현관문 위쪽을 올려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뭔가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불빛을 켰어요. 화면을 손전등 모드로 바꿔서 현관문 위쪽을 비췄습니다. 거기에 작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CCTV였어요.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이거구나. 이게 날 살리겠어 라고요. 까치발을 들어 가까이서 봤어요.
작은 검은색 카메라였습니다. 렌즈가 현관문 쪽을 향하고 있었죠. 분명히 어젯밤 상황이 찍혔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영상을 보는지 몰랐습니다. CCTV를 이곳저곳 살펴봤어요. 뒤쪽을 보니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SK라고 써 있더라고요. 아마 제조사 같았어요. 저번에 지우가 지나가는 말로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다고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한테 보여달라고 할 수는 없었죠. 저는 내일 고객센터에 전화해 보기로 했어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시 집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희망이 생긴 것 같았어요. 이번엔 정말 집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이번엔 잠이 왔어요. 안심이 됐거든요. CCTV 영상만 확인하면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변호사한테 가져가면 제 집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9시가 되자마자 전화를 걸었어요. SK 고객센터 번호를 검색해서 찾았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상담원이 받았어요. 상담원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CCTV 영상을 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플을 설치하셔서 와이파이랑 연결하시면 되세요. 어플이요? 그게 뭔가요? 저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스마트폰도 아들이 사준 지 얼마 안 됐고 전화와 문자 정도만 할 줄 알았거든요. 핸드폰에 프로그램을 깔아서 보시면 돼요. 아, 그걸 어떻게 깔아요? 앱스토어에서 검색하시면 되는데 혹시 고객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67이에요. 저는 이런 거 잘 몰라서요. 아, 그러시면 직접 설명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기사님을 보내드릴게요. 정말요? 집까지 와주시나요? 네, 방문 설치 서비스 해드려요. 오늘 오후에 시간 되세요? 네, 괜찮아요. 저 집에 있어요. 그럼 3시에 방문하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저는 저희 집 주소를 알려줬어요. 상담원은 친절하게 확인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에요. 오후 3시면 준호와 지우가 없을 시간이에요. 완벽했죠. 시계를 봤어요.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오후 3시까지 5시간 30분이 남았죠. 저는 그동안 집안 청소를 했어요.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생각만 나니까요. 점심도 간단하게 먹었어요. 냉장고에 있던 김치로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오후 2시쯤 되니까 초조해졌어요. 시계만 계속 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가는 것 같았어요. 2시 50분, 거의 다 됐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3시가 됐어요. 마침 바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죠. 작업복을 입고 공구함을 들고 있었습니다. SK 기사입니다. CCTV 설정 도와드리러 왔어요. 아,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기사님이 현관문 위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거는 요즘 많이 설치하시는 제품이에요. 핸드폰 주세요. 저는 휴대폰을 건넸어요. 기사님은 능숙하게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뭔가를 설치하고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이것저것 설정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지만 하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10분쯤 지나서 기사님이 핸드폰을 돌려줬어요.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제 여기 들어가시면 영상 보실 수 있어요. 화면에 어플 아이콘이 하나 생겼습니다. 기사님이 눌러서 보여줬어요. 화면에 우리 집 현관문이 보였어요. 실시간 영상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찍히고 있는 거였죠. 와, 진짜 보이네요.
네,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이 버튼 누르시면 이전 영상도 볼 수 있어요. 기사님이 화면 아래 버튼을 눌렀어요. 날짜별로 영상 목록이 나왔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저장돼요. 그 이후는 자동으로 삭제되고요. 일주일이요? 그럼 이틀 전 영상도 볼 수 있어요? 네, 당연하죠. 여기 날짜 누르시면 돼요. 기사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저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기사님이 나가고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어플을 눌러서 들어갔어요. 저장된 영상 목록이 나왔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이틀 전 날짜를 찾았어요. 12월 15일,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날짜를 눌렀어요. 시간대별로 영상들이 나왔습니다. 오전, 오후, 저녁. 저는 저녁 시간대를 찾았어요. 오후 7시 50분쯤부터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저희 집 현관문이 나왔어요. 처음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문만 보였죠. 조금 지나니까 지우와 준호가 나타났어요. 두 사람이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우가 손에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펜도 옆에 놓았죠. 그리고 준호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는 모습이 보였어요. 버튼을 여러 번 눌렀습니다. 다 끝나고 두 사람이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제가 나타났습니다. 퇴근해서 온 거였죠. 화면 속 저는 바닥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하지만 문이 안 열렸죠.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모습, 문을 두드리는 모습, 바닥에 주저앉는 모습, 1시간 동안 밖에서 떨고 있는 모습이 다 찍혀 있었어요. 추위에 몸을 웅크리고 손을 비비고 외투를 여미는 모습, 너무나 힘들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서명하고 문을 두드린 후 문이 열리고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든 게 다 찍혀 있었어요. 소리는 없었지만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얼마나 추웠는지, 어쩔 수 없이 서명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 보였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화면 속 제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기도 했죠. 이거면 충분해요. 이 영상이면 제 집을 되찾을 수 있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영상을 저장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다른 곳에도 저장해놨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이제 변호사한테 가서 이 영상을 보여주면 돼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안도감과 희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반격할 준비가 됐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설쳤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였거든요. 준호와 지우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서둘러 준비했어요. 변호사 사무실로 가야 했습니다. 핸드폰을 꼭 챙겼죠. 영상이 저장된 소중한 핸드폰이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날씨가 추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까지 걸어갔어요. 5분 거리였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변호사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이번에는 무슨 일이세요? 저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변호사님, 저 증거 찾았어요. 변호사는 눈이 커지면서 바로 책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어떤 증거요? CCTV 영상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어플을 열었어요. 저장된 영상을 찾아서 재생했습니다.
변호사는 화면을 집중해서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장면이 나왔죠. 영상이 끝나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CCTV 영상이면 증거가 충분해요. 강압과 협박이 명백하게 보이네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내용 증명을 작성해서 합의를 보실 건가요? 아니면 바로 소송할 건가요? 저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바로 소송하고 싶어요. 확실하세요? 아드님과 며느리 분이잖아요. 부모를 그렇게 버리면서까지 재산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변호사는 제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바로 고소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컴퓨터를 켜고 고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 앉아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고소인 김정순, 피고소인 김준호, 박지우, 혐의 강요죄 및 사기죄, 증거자료 CCTV 영상, 고소장이 완성됐어요. 저는 서명을 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갔어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받고 접수증을 줬죠. 조사 일정은 추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왔어요.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에서 조사하고 검찰로 넘어갈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혹시 아드님이랑 며느리분이 연락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 안 할 거예요. 소환장 받고 알아서 알겠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반격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 준호와 지우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볼 일이었죠. 3일이 지났어요. 그 3일 동안 저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준호와 지우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도 평소처럼 지냈어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TV 보고 자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곧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걸요. 그날 오후에 우편물이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우체부 기사님이 손에 등기우편을 들고 서 있었어요. 김준호 씨, 박지우 씨 계세요? 아니요, 지금 출근했어요. 제가 엄마입니다. 아, 그럼 여기 서명해 주세요. 저는 서명하고 우편물을 받았어요. 경찰서에서 보낸 소환 통지서였죠. 준호 앞으로 하나, 지우 앞으로 하나, 두 통이었습니다. 우편물을 뜯지 않고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반응을 기다리기로 했죠. 저녁 6시쯤이 되었어요. 준호와 지우가 퇴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죠. 잠시 조용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지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방 안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서류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소환 통지서, 경찰서, 지우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도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라고? 얼른 보여줘봐. 이거 봐. 우리 앞으로 온 거야. 두 사람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동안 조용하더니 갑자기 발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복도를 빠르게 걷는 소리였죠. 쿵쾅거리면서 제 방으로 오더니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어요. 지우였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준호도 뒤따라 들어왔죠. 두 사람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고소하셨어요?
지우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내가 고소했어. 왜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긴 왜야.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때 준호가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식을 고소할 수가 있어요?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낯설었어요. 너희가 나한테 한 건 생각 안 해? 추운 겨울에 1시간 동안 밖에서 떨게 하고 강제로 서류에 사인하게 한 건 잊었어? 그건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지우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저희가 잘못했어요. 인정할게요. 근데 고소까지는 아니죠. 지우야, 고소 안 하면 어떻게 하라고? 내가 그냥 집 빼앗기고 가만히 있으라고? 저희가 사과할게요.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지우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과?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어머니, 나 그냥 안 넘어가. 끝까지 갈 거야.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지우는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호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엄마, 저희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늦었어. 엄마, 나가, 내 방에서 나가라고. 저는 소리쳤어요. 두 사람은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당장 나가. 준호와 지우는 천천히 방에서 나갔어요.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밤새 거실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하지 말자고 했잖아.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저번에는 어머니가 사인해서 좋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나 때문이라고 책임 넘기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너가 나한테 이 방법밖에 없다고 했잖아. 두 사람은 한참을 싸웠어요. 저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죠. 밤늦게까지 두 사람은 싸웠어요. 거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 화내는 소리, 울음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소리를 듣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계속 여러 생각만 났죠. 다음 날 아침이 왔어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준호와 지우는 아침 일찍 나간 것 같았어요. 아마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간 거겠죠. 저는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어제 소환 통지서 받았어요. 그래요? 그럼 오늘 조사받으러 갈 거예요. 그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에서 조사하고 증거를 검토한 다음에 검찰로 넘길 거예요. 근데 아마 증거가 명확하니까 빨리 진행될 거예요. 그 다음은요? 재판 날짜가 잡힐 거예요. 보통 일주일 안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날씨가 흐렸습니다. 곧 눈이 올 것 같았죠. 저녁이 되어서 준호와 지우가 돌아왔어요. 두 사람은 지쳐 보였습니다. 제 예상대로 경찰 조사를 받고 온 모양이었죠. 거실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방문을 살짝 열어서 들었습니다. 지우가 말했어요. 경찰이 CCTV 영상 보여줬어. 우리가 한 짓이 다 찍혀 있더라. CCTV? 어디 CCTV 말하는 거야? 현관문 밖에 있는 거. 내가 설치한 거 있잖아. 아, 그거.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혐의가 인정됐대. 재판 넘어갈 거라고 하더라.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모르겠어. 어머니한테 빌어볼까? 빌어서 될 것 같아? 어제 봤잖아.
어머니 마음 완전히 돌아선 것 같던데. 그럼 우리 어떡하라고. 지우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았어요. 더 이상 듣기 싫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마음이 복잡했죠. 제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 안쓰럽긴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왜 진작 이렇게 되기 전에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일주일이 흘렀어요. 그 일주일 동안 집은 냉장고처럼 차가웠습니다. 준호와 지우는 저를 피했어요. 저도 두 사람을 피했죠.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밥도 따로 먹었어요. 제가 먼저 먹으면 두 사람은 나중에 먹었고, 두 사람이 먼저 먹으면 저는 나중에 먹었습니다. 거실에서 마주치면 서로 눈도 안 마주쳤어요. 말 한마디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는 식당 사장님한테 당분간 출근이 어렵다고 연락했어요. 개인 사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이해해 주셨어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집에서 주로 방에 있었어요. 밥도 혼자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준호와 지우도 각자 알아서 먹는 것 같았어요. 말 한마디 없이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재판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판 날짜 나왔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전 9시까지 제 사무실 앞으로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어요. 다음 주 화요일.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집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준호와 지우도 재판 통지를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갈 때마다 두 사람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조심했어요. 준호와 지우도 마찬가지였죠. 서로 피하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집은 얼음장 같았어요. 난방을 틀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차가웠거든요. 밤에는 잠도 잘 안 왔죠. 재판 생각에 긴장됐습니다. 과연 잘 될까요? 과연 제 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어요. CCTV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이면 충분할 거예요. 드디어 재판 날이 왔어요.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깔끔한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거실로 나왔는데 준호와 지우는 이미 나간 것 같았어요. 조용했습니다. 저는 집을 나와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변호사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준비되셨어요? 네, 괜찮아요. 긴장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저와 변호사는 함께 법원으로 갔어요. 법원 건물은 컸습니다. 처음 와보는 곳이었어요. 약간 떨렸죠. 법정 앞에 도착했어요. 문 옆에는 준호와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변호사와 함께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앞쪽에 판사 자리가 있었고 양쪽에 원고와 피고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원고석에 앉았어요. 준호와 지우는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판사가 들어왔어요. 모두 일어났다가 앉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판사가 사건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증거 자료를 검토한다고 했죠. 화면에 CCTV 영상이 나왔어요. 제가 핸드폰으로 봤던 그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화면으로 보니까 더 생생했어요. 지우와 준호가 서류를 내려놓는 모습, 비밀번호를 바꾸는 모습, 제가 문 앞에서 떨고 있는 모습, 1시간 동안 추위에 떨다가 어쩔 수 없이 사인하는 모습, 모든 게 다 보였어요. 준호와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영상이 끝나고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측 영상 내용이 사실입니까? 준호의 변호사가 일어나서 대답했어요. 네, 사실입니다. 더 변론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서류를 보면서 뭔가를 적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증여계약이 명백한 강압과 협박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제 가슴이 쿵 하고 뛰었어요. 인정받은 겁니다. 판사는 계속 말했어요.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첫째, 피고 김준호와 박지우가 원고 김정순으로부터 받은 증여계약은 무효로 한다. 둘째,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셋째, 피고들의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하므로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넷째,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판사는 망치를 두드렸어요. 탕, 이상 선고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집을 되찾는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변호사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축하드립니다. 이겼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변호사와 악수를 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죠. 피고석을 보니 준호와 지우가 울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지우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제 아들이 저렇게 우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맞는 거라는 확신도 있었어요.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좋은 결과예요. 증여계약이 무효가 됐고 집도 되찾으셨어요. 피고들은 판결에 따라서 즉시 집을 비워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변호사와 헤어져 법원을 나왔어요. 밖은 춥지만 햇빛이 났습니다. 상쾌한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다시 제 집이 되는구나. 남편이 남겨준 유일한 재산을 지켰구나. 하지만 동시에 쓸쓸했어요. 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마 한동안은 만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어요. 준호와 지우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았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준호와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갔어요. 잠시 후 캐리어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을 싸는 것 같았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두 사람이 뭐라고 하든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준호와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30분쯤 지나서 방에서 나왔습니다. 캐리어 2개를 끌고요. 그리고는 바로 현관으로 걸어갔죠.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지우와 준호가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죠. 저는 소파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잠깐 뒤를 돌아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갔습니다. 지우도 따라 나갔죠. 문이 닫혔어요. 딸깍 현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집이었습니다.
준호와 지우가 나간 집. 다시 제 집이 된 곳이었죠. 깊게 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저는 일어나서 준호와 지우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어보니 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큰 가구들은 빼고 나머지 짐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간 것 같았어요. 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추운 겨울날 밖에서 떨었던 일, 변호사를 찾아갔던 일, CCTV를 발견했던 일, 재판에서 이긴 일, 모든 게 꿈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제 집을 되찾았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욕심만 채우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대가를 피할 수 없어요. 준호와 지우가 그걸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혼자지만 괜찮아요. 제 집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죠. 저는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죠.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제 집이니까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